사람들이 예전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지금이 훨씬 더 쉽다. 구매대행 적성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대인관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구매대행은 가능하고, 그리고 뭐 공간이 없어도 구매대행 가능하고, 나는 뭐 내향적이다 그래도 가능하고, 나는 외향적이다 그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매대행 적성에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꼼꼼함을 좀 덜 챙기는 편이야. 나는 일단은 매출을 빠르게 내보고 싶어 하면 대량이랑 반자동 방법이 맞는 거고, 나는 근데 꼼꼼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 나는 집도 항상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제품들을 많이 올리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동을 처음에 하는 게 낫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매 대행이 안 맞는 사람은 없다.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이 생겼을 때 진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구매 대행이라고 그냥 쳐보세요. 유튜브에 쳐보던가 아니면 네이버에 쳐보시던가, 그런 내용들이 진짜 차고 넘치게 많거든요. 아니면은 여기 그 서과자님 채널에도 그 구매 대행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시리즈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걸 보시던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라도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가 많으니까 구매 대행이라는 게 뭔지를 일단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충분히 찾아보시고, 무료 강의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첫 발자국을 내딛는 거는 이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딱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쨌든 자의는 아니었지만 유료 강의,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대신 보낸 강의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거기서 뭐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 내세요, 통신판매업 등록하세요, 그러면서 가이드 영상 주고 그거 따라해서 가입하고, 그냥 컴퓨터로 하면 돼요. 컴퓨터 노트북으로 사가지고 그렇게 다 준비해서 했고, 근데 저는 그 다음에도 유료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쉽고 빠르게 가려면 유료 강의를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나 지식을 축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축적된 거를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어딜 봐도 충분히 바로 시작할 만큼 쉬운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냥 노트북 한 대 가지고 구매 대행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이 하시는 질문이 구매 대행 이제 알리, 테무 이런 거 있어서 끝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왜냐면 구매 대행에서 사실 잘 팔리는 것들은 알리, 테무에서 많이 팔리는 것들과 아예 제품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알리, 테무 보시면 되게 작고 저가형인 제품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제 한국으로 보내고, 알리테무에서 판매를 하시는 중국 분들은 한국에 보내고 나서 반품을 회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제품들이나 되게 큰 물건들은 핸들링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구매 대행은 그런 것들과 아예 제품군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이 실제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알리나 테무 이런 이슈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전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지금이 훨씬 더 쉽다. 체감하기에 지금이 훨씬 더 경쟁 강도가 더 낮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적기니까 지금 시작하면 잘 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그게 저의 체감이었는데, 저번 달에 수익보장반 들으신 40분의 구매대행 수동 사실상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다 매출이 잘 났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이 사실상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매대행 좋은 점만 있을까? 또 그거는 아닙니다. 구매대행도 물론 좋은 점이 저는 차고 넘치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는 거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자기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 그 사진을 올려놓는다 했잖아요. 중국에 있는 제품의 사진을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보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서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경쟁자가 똑같은 제품을 사진을 올려놓고 팔아도 상관이 없는, 왜냐면 그게 제게 아니니까. 그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구매대행 또 나쁜 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어려운 점이죠. 사실 CS가 어려워요. 이게 다 남의 제품을 올려놓고 파는 것에서 파생되는 문제인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제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주문이 들어왔는데 제품이랑 초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저희도 전화번호를 넣어놓으니까 전화 와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전화가 막 올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뭐 관리기 사려고 하는데요, 뭐 시동 어떻게 거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왜냐면 그냥 일단 사진을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판매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 판매자, 그러니까 그 제품을 중국 사이트에서 사진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 판매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걸 물어보고 대신 알려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 아까 장화 쇼핑몰을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제품이 한정적이면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재질은 어떤지, 뭐가 장점이고 사이즈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저희는 제품군이 많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않은 상태에서 CS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쇼핑몰 대비해서 CS의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 이제 초면인 제품에 CS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 전화가 막 올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러면 어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동 어떻게 걸어요?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공장 측과 공장 측에 문의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일단 끊으시고,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 판매자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 제품 원래 중국 사이트에 있던 판매자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판매자는 진짜 24시간 있어요. 그게 7시간 시프트로 진짜 24시간 온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려줘요. 바로바로 알려주고, 뭐 설명 동영상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설명서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번역해 가면서 하나 둘 해보면서 그 제품에 대한 지식도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CS가 들어오면 원래 계속 물어봤던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구매 대행 좋은 점이 뭐냐? 재고가 없다는 게 좋아요. 솔직히 그거 계속 얘기하지만, 왜냐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재고가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입니다. 재고가 없다는 건 왜 좋냐? 재고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돈이 묶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위험성을 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장화 팔려고 장화 쇼핑몰을 열었는데 장화가 안 팔리면 500켤레 장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죠. 왜냐면 처음 진입할 때 뭐가 잘 팔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초보자인데 처음부터 고수처럼 어떤 제품이 어떤 시장성이 있어서 잘 팔릴 것이다,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100켤레를 팔 것이다, 이런 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위험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한번 올려보고 팔리면 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엄청 낮아지죠. 그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구매 대행도, 그리고 대량 반자동 수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도 있고, 또 미국에 있는 걸 올려놓고 그걸 팔면 미국 구매 대행도 있고, 유럽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되게 다양한 구매 대행 나라들이 있는데, 제가 중국을 시작한 이유는 일단 다른 국가들보다는 마진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 그리고 그건 제품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품절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업으로 고민을 하시면 구매 대행이 내 적성에 맞을까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알아보는 방법은 구매 대행 적성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대인 관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구매 대행은 가능하고, 그리고 뭐 공간이 없어도 구매 대행 가능하고, 나는 뭐 내향적이다 그래도 가능하고, 나는 외향적이다 그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 적성에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꼼꼼함을 좀 덜 챙기는 편이야. 나는 일단은 매출을 빠르게 내보고 싶어 하면 대량이랑 반자동 방법이 맞는 거고, 나는 근데 꼼꼼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 나는 집도 항상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제품들을 많이 올리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동을 처음에 하는 게 낫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매 대행이 안 맞는 사람은 없다. 근데 잠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러 가시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지식재산권.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사업자 등록도 내고 통신 판매업도 하고 제품을 쿠팡에 멋지게 올렸어요. 근데 신고 메일이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열어봤는데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다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저희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오바오에 있는 제품을 그냥 올렸는데 거기에 있는 상표가 문제가 되거나 뭐 거기에 있는 디자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초보자 입장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걸 근데 처음부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반자동으로 처음 입문을 시작하시게 되면 반자동 프로그램 내에 그런 위험한 제품은 안 불러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지어 설정 이런 거를 잘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불사자 반자동 프로그램 내에는 금지어를 넣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금지어 목록만 넣어주시고 올리실 때 그걸 수집 자체를 안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유의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일단 지질권이 위험하다는 거를 알면 그냥 찾아보면 지질권 관련해서 영상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쯤 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부업을 시작했다가 신고 메일을 받지 않도록 지질권은 주의해서 소싱한다. 그래서 솔직히 진짜 너무 좋거든요. 처음 시작하기에. 그래서 나는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도 진짜 한 발이라도 조금 더 새로운 세상에 내디뎌 보고 싶다, 같이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지는 정보가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여기 댓글에 톡방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기로 들어오셔서 처음 시작하는데 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상 중에서 이런 부분은 설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외로운 일이거든요. 집에서 혼자 하잖아요. 퇴근하고 이제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고, 뭐 전업이시라면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되게 외로움이 제일 힘들어요. 그게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 체력적인 것보다 그냥 혼자 한다는 그런 두려움과 막연함이 크니까 꼭 그런 거를 뭐 톡방이든 어디든 가서 같이 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톡방에도 꼭 들어와 주시고 어려움을 함께 나눠가면서 나처럼 어려워하는, 아니면 나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혼자만 알고 있던 것들을 계속 시장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면서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점들, 아니면 새로 업데이트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궁금하시면 꼭 찾아와서 같이 봐주시면,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그러면 또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 제가 알게 된 새로운 소식들도 남김없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대행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29살에 월 2억 셀러가 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의 제자지만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구매 대행을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은 어떤 것부터 배워야 될까요? 아래 댓글에 초보를 위한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 들어와서 부업으로 월 100만원 버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총 5탄으로 준비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컨셉입니다. 그래서 1탄은 반자동, 2탄은 대량, 3탄은 수동, 4탄은 구매대행 소싱, 5탄은 상세 페이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데, 이렇게 총 5개 시리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탄 반자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대행 전자책 이제 사서 보지 마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구매대행 반자동이란 뭘까요? 구매대행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 반자동이 뭘까?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구매대행 반자동이란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 혹은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서 상품을 한 개씩 수집해서 썸네일, 제품명, 상세 페이지 수정 후에 오픈마켓들, 쿠팡, 스마트 스토어,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티몬, UF 등에 업로딩을 해서 매출을 내는 방식입니다. 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완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자동이 뭔지. 자, 이렇게 반자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탭에 와서 상품 수집을 하고 구매대행으로 팔릴 만한 상품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수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매대행에서 드레스가 잘 팔려서 드레스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드레스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제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품이 나오면 반자동의 경우 개별 상품으로 수집을 해요. 제가 아까 한 개씩 수집해서 편집하고 각 마켓에 업로드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제품이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집을 편집해서 업로드를 한다고 했죠? 네, 정보를 수정하고 우선 썸네일부터 보는 겁니다. 네, 썸네일 뭐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메인 썸네일이 텍스트가 있어요. 이런 텍스트를 싫어하는 오픈마켓이 있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잘 못 받아서 노출이 잘 안 돼요. 이 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와, 아예 눕기를 딴 사진이 있네요. 이 눕기 딴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제품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제품명 보니까 2023년
임산부 드레스, 중간 길이 할로우 드레스, 느슨한 요정 임산부 드레스. 이게 한국인 감성과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쉬폰 드레스, 예, 그리고 임산부 드레스, 예, 이런 식으로 또 키워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잘 넣어줍니다.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로 말이죠. 각 마켓에 일괄 적용을 해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을 하나 수집해서 썸네일 제품명 상세 페이지 수정 후 쿠팡 스마트 스토어 옥션 G마켓에 올린다고요. 보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연동이 돼 있고 여기에 다 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마켓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을 내려면 노출을 더 많이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쓰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품의 판매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의 정책만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요. 이것까지 건드리면 반자동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책 내에서 움직여주는 거고요. 여기 재고 이런 배송 타입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수정해 놓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 반자동은 이 옵션명은 수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옵션명이 C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아나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 블링블링 하얀색 드레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반자동에서 옵션명을 바꿔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에 묶이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에 묶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옵션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옵션명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중국어가 들어가 있으면 중국어를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보고 그냥 아예 과감하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예 편집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다 편집을 하고 그리고 검색어 태그라고도 하는데 이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 마켓 연동을 해주는 게 이게 반자동입니다. 너무 디테일한가요? 이렇게 상품 하나를 수집해서 썸네일 제품명 상세 페이지 수정 후 마켓에 연동하는 거, 이게 반자동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 반자동 방식에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매대행 반자동의 장단점입니다. 반자동 방식의 첫 번째 장점은 스마트 스토어 노출 로직에 맞춰서 노출 점수를 얻고 업로드를 할 수가 있다 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품을 올렸을 때 사람들 눈에, 소비자 눈에 노출이 돼야 물건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출을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각 마켓마다 어떻게 하면 노출이 잘 되는지 그런 점수를 쌓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 등록을 할 때는 사실 이런 점수를 신경을 못 써요. 나중에 대량 등록 방식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아예 신경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자동 정도는 이런 걸 신경 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스토어 노출 로직이란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명 길이, 썸네일 정책, 태그, 속성값 정도의 내용은 맞춰서 노출 점수를 얻어서 상단에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안 하고 올리는 게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각 마켓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올릴 때는 아이템 위너에 묶이지 않도록 제가 아까 바꿨던 것처럼 옵션명과 썸네일을 변경해서 올리기 때문에 쿠팡에서 또 매출을 내는데 용이합니다. 대량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해서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템 위너가 많이 묶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상품을 한 개씩 확인하고 올리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적습니다.
이번엔 단점인데요. 아무래도 대량 등록보다 상품을 많이 올리지 못하니까 상품 노출 수가 적어서 매출을 내는데 대량 등록보다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반자동 할 때 더 어떻게든 점수를 얻어서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수동 등록에 비해서 상세 페이지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매 전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반자동이나 대량을 할 때는 가능하면 설득력이 필요 없는 제가 말씀드렸던 의류나 눈에 보이는 제품들을 올려야 돼요.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반자동은 굉장히 애매해요. 매출 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수동이 매출을 제일 빨리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출이랑 유입이랑 설득력을 다 높여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팔릴 만한 자리를 보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대량입니다. 사업자를 많이 늘려서 대량 등록을 하면은 반자동보다 매출은 정말 빨리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반자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각각 방식마다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자동 방식은 누가 하면 좋냐? 지재권 침해를 피하면서 꾸준히 상품을 등록해 매출을 내고 싶은 초보분들이 시도하기 적당한 판매 방법입니다. 부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부분들, 뭔가 수동을 할 때는 좀 마케팅 투자 비용이 필요한데 그런 투자 비용 만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량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 말고 나는 그냥 꾸준하게 내 시간을 써서 매출을 내보겠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구매대행 반자동 매출 성장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5가지로 추려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온 전자책은 단언코 없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자동 최적화 프로그램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퍼센티 쿠데 윈들리를 추천해요.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 제 프로그램은 넣지도 않았습니다. 퍼센티 쿠데 윈들리를 추천드리는데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모 버전 한 번씩 써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자동은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쿠데 대표님을 알기 때문에 쿠데 살짝 손 한번 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 대행으로 팔릴 만한 상품 소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초보분들이 구매 대행으로 팔릴 만한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데이터가 다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보고 공부를 하냐? 제가 셀러라이프를 활용하라고 했죠. 여기 셀러라이프를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 소싱을 보세요. 여기에 카테고리 소싱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가전, 계절 가전, 가습기 이렇게 딱 검색을 해봤을 때 이 검색을 한 거를 엑셀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엑셀로 다운을 받았다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해외 상품 비율들이 있습니다. 쿠팡에도 해외 상품 비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전 초보고 나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뭐가 팔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해외 배송 비율이 높은 상품들을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샤오미 미지아, 무중력 물방울. 무중력 물방울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해외 배송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쿠팡에다가 무중력 물방울이라고 쳐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중력 물방울 이런 것들이 구매 대행으로 보니까 팔리잖아요. 구매 대행이잖아요. 어떻게 아냐? 배송 일자가 늦잖아요. 이런 게 팔리는구나. 뚱냥이닷컴이라는 구매 대행 업자가 팔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팔리는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각 플랫폼별 상위 노출 방법입니다. 반자동 할 때는 이걸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1개씩 2개씩 업로드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점수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스마트 스토어의 최신성 점수, 그리고 쿠팡에도 최신성 점수가 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명, 카테고리, 그리고 속성값, 태그 요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잘 모르시는데 G마켓에 광고 세트를 건드려 주시면
G마켓 옥션에서는 더 노출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상품을 등록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노출을 위한 키워드 선정. 이 반자동에 당연히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넣으면 되는데 이것들은 반자동이기 때문에 대량보다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초보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대량은 키워드를 많이 못 넣습니다. 반자동보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대적으로. 대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를 수집한 다음에 여기에서 일괄 상품명 변경을 합니다. 일괄 상품명 변경을 하면 저는 아까 이제 키워드 하나를 이런 식으로 열심히 키워드 이렇게 써서 각 마켓마다 업로드를 했는데 대량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 상품들이 중복 상품으로 걸려서 우리가 마켓이 정지당할 수 있어요. 제품명이 중복으로 올라가면 그걸 중복 상품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량을 할 때는 키워드 뭐 A, B, C라는 거를 여기다가 앞에다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뒤에는 좀 남겨놔요. 중복 상품이 안 되게. 그러니까 이 모든 키워드를 풀로 못 쓰는 거죠. 이 뒤에 중복 상품이 안 되게 상품명을 좀 남겨놔야 되니까. 근데 반자동은 그럴 걱정이 없잖아요. 한 개씩 올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키워드들은 꽉꽉꽉꽉 채워서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상품 키워드는 어떻게 찾나요? 그것은 구매 대행 소싱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적절한 수정과 업로드의 밸런스인데요. 반자동이 대량과 수동의 중간적 성격을 띈 되게 애매한 판매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수정과 업로드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정을 많이 하면 업로드가 늦고요. 또 너무 수정을 안 하면 그럼 대량이랑 별 차이가 없어서 더 애매해져요. 그래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반자동 포인트는 이 제품을 수정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상품 정보 수정을 누른 다음에 자, 썸네일, 아까 말씀드렸던 썸네일을 차별화를 좀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텍스트가 안 들어간 게 좋은데 텍스트가 안 들어간 게 없네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여기서 차라리 이미지 편집을 해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편집을 해버리십시다. 이렇게 이미지 편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메인 이미지를 이걸로 바꾸면 텍스트가 안 들어가겠죠. 제가 이거 왜 한다 그랬죠? 스마트 스토어 페널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연히 상품명 바꿔줘야겠죠. 상품 바꿔주고 일괄 적용해서 저장해 주고요. 바꿔주고요. 키워드 검색어 다 넣어줍니다. 다 넣어줘요. 그리고 키워드가 많다, 쓸 게 없다 그러면 비슷한 제품 수집해가지고 거기다 키워드 다 넣어줍니다. 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1개에서 5개 정도 올려주면 좋아요. 키워드를 다 써야 되니까. 옵션명도 제가 바꿔주라 그랬죠. 배터리 미포함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초강력 배터리 작은 것 1개. 뭐 소용량 1개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준다고 했죠. 그리고 썸네일을 딱 봐주는데 썸네일 뭐 영문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안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장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업로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반자동 밸런스입니다. 여기에서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이제 조만간 저희 프로그램에는 속성값 넣는 거랑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속성값이 지금은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업로드를 해주고 스마트 스토어 가서 상품 수정한 다음에 거기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절한 수정과 업로드의 밸런스,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능하면 30개에서 50개 정도는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스토어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노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엔 정말 열심히 하자. 그게 또 매출 상승의 포인트고요. 구매대행 반자동의 한계는 뭘까? 이 세 가지인데요. 개개인의 소싱 능력의 차이입니다. 개개인의 소싱 능력의 차이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해외 구매대행에서 뭐가 팔리는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한계를 돌파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아마 되게 모르실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팔리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책에는 안 나와요. 셀러라이프에서 더 디테일하게 해외 구매대행으로 팔리는 상품이 뭔지 소싱할 수가 있는데요. 셀러 파인더랑 셀러 스카우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셀러 파인더는 이 해외 배송 상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뭐 네이버 해외에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쉬폰 드레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해외 배송으로 한 상품들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일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최근에 뭐가 팔렸는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럴 때는 네, 여기 보시면 셀러 스카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셀러 스카우터라는 게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인기도 순위 이게 최근에 판매됐던 상품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걸 보면 아 요게 최근에 팔린 거구나. 그리고 여기 판매 정보를 보면 아 이게 뭐 일주일에 17건 정도 팔리는구나. 뭐 대략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아 최근에 해외 구매 대행에서 팔리는구나. 이걸 또 여기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소싱 능력 차이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꾸준함에 대한 한계인데요. 보통 이것 때문에 반자동을 많이 포기하세요. 반자동 하시다가 대량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시켜보면 정말 오래 못해요. 매출이 안 나는 거를 꾸준히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노출이 되고 매출이 나는 구조니까. 근데 이거를 인간이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여러분 이거 비즈니스고 자영업이잖아요. 김밥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김밥 만들어요. 그러니까 꾸준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영업에서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꾸준하면 너무 기본적인 베이스라는 거죠. 아니 맨날 김밥 말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맨날 떡볶이 만들고 맨날 피자 만들고 정말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꾸준함에 대한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상품이 많아졌을 때 관리가 어렵죠. 근데 좋은 프로그램이면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프로그램이 좋다면 말이죠. 업데이트도 계속 해줄 수가 있고 요즘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이 다 잘 되죠. 자, 그럼 구매 대행의 반자동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번 팔린 것을 더 잘 팔리게 상세 페이지 보강 작업 및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매출이 났지만 이제는 경쟁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강해줘야 되는지는 3탄 수동편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대략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넘으면 마진으로 따지면 한 3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상품 등록 위임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자 계속 만들고 이거 누가 하죠? 이거 아르바이트생들이 보통 많이 하죠. 직원분들이 하잖아요. 사장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사장분들이 하는 경우는 그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라는 게 매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장님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300 정도 벌면 반자동으로 매달 나가는 거는 뭐 끽해봤자 한 50만 원 정도 나가는 겁니다. 250만 원이 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충분히 아르바이트를 써도 됩니다. 상품 등록 단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매출, 반자동의 한계를 넘고 싶으면 위임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자동이 뭔지, 반자동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매출이 잘 나는지,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한번 쭉 훑어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반자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알아봤는데요. 막상 시작하려니까 사업자 등록부터 어떻게 할까 고민이시죠? 바로 다음 영상 보시죠.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은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처음 들어오셨다면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 이미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때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까지 완료를 했으면 국세 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및 신고라는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밑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업종별로 사업자 등록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통신 판매와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 기존에 홈택스에 입력해놨던 인적 사항들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그리고 자택 전화번호 중 하나는 필수로 채워야 합니다. 저는 휴대전화번호를 채울게요. 홈택스에서 오는 연락은 확인할 수 있게요. 저는 국세정보 문자 소신 동의를 무조건 하는 편이고, 메일 주소도 입력해 주세요. 아래에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패스하고, 공동 사업일 경우에는 2번 예를 해주셔야 하고요. 3번도 저희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집 주소로 서류를 받을 예정이라 별도의 주소지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원하는 상호명과 개업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상호명은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지 동일 여부는 홈택스에 등록했던 주소와 동일한지 아닌지인데요. 동일하면은 여, 동일하지 않으면 부를 작성해 주시고,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소지 동일 여부에 여를 체크하면 됩니다. 주소 이전 시 사업자 소재지도 자동으로 이전할 것이냐? 이전하면 너무나도 좋죠. 기본 주소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주소가 현재 집 주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내려갑니다. 종업원 수와 사업자 면적은 패스합니다.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통신 판매와 관련된 사업자만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만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해외 직구 대행업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그 아래 맨 밑에 사치구 하나하나 전자사거래 소매 중개업이라고 적혀있는 산업 분류명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주 업종으로 해외 직구 대행업이 들어갑니다. 사이먼 몰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넣지 않고, 사업자 유형은 보통은 간이입니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하셨어도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고, 부동산 임대업 같이 필수로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한 업종을 이미 하나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보통은 간이 과세자 하고 저장 후 다음 제출 서류가 뜨는데요. 집 주소로 사업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다음 증빙서류 첨부 안내. 증빙서류 첨부 안내라는 팝업창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클릭. 그러면 사업자 등록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닫기를 누르고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신청서 제출하기를 하면 됩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번에는 비상주 사무실에서 빌린 주소로 사업장 등록하기입니다. 국세 증명 및 사업자 등록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가 보이고, 여기서 통신 판매와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중 하나는 꼭 입력해 주세요. 문자 수신 동의. 이메일도 동의.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예. 사업자를 빌렸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로 서류들이 도착하면 제가 받아볼 수 없겠죠. 상호명은 편한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로 체크해주세요. 주소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로 해놓고 주소를 검색해서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도로명 주소가 적혀있으면 해당 도로명 주소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종업원 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종 선택에 업종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통신 판매와 관련된 사업자를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만 있고, 저희는 그중에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5번째 업종을 클릭하는데 여기 선택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중에 가장 맨 밑에 있는 사치구 하나하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해외 직구 대행업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업종 등록. 보통 사이버몰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사업자 유형은 일반 간이 면세가 있는데 보통은
간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와 같이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미 사업자를 냈으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은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합니다. 자가 면적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서 똑같이 면적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임대차 내역에 임대차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임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빌린 비상주 사무실 측을 말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측에 임대차 계약서에서 주민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주민번호를, 사업자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법인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법인 등록번호, 셋 중에 하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비상주마다 다르니 임대차 계약서를 잘 확인해 주세요. 확인 완료됐습니다 라는 팝업 창이 떠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부동산에는 다시 주소 검색을 눌러서 아까와 똑같은 주소를 넣어주세요. 주소를 잘 찾아서 넣어주고 똑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계약 일자와 계약 기간, 면적도 다 적어주시는데 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통 적혀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를 잘 참고해주세요. 다 하셨으면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임대차 내역에 잘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신 뒤 그 다음 서류 송달 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를 클릭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받으실 수 있고, 기타를 클릭하면은 집 주소가 아니고 다른 주소, 사무실 주소라든가 원하시는 주소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없으면 해당 없는 경우인데요. 저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 이전 시 서류 송달 장소도 자동 이전시키는 걸 동의함으로 체크한 뒤 저장 후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파일 찾기를 눌러서 임대차 계약서를 찾은 뒤 제출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그럼 제출 서류 확인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서류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닫기,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러면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도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면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이라는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민원 신청 처리 결과 조회라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민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를 누르면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된 내역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신청이 완료된 사업자 등록증에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는 란 옆에 출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출력을 클릭을 하면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네.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A로 시작하는 인쇄 버튼, 인쇄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쇄하지 않고 서류를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PDF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주신 뒤 저장,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 해당 서류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할 때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 love PDF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PDF를 JPG로 변환이라는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찾아서 열어주신 뒤 JPG로 변환하면은 JPG 이미지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요. 그럼 이제 인터넷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갖고 계시면 더더욱더 편리하겠죠. 특히 이런 서류들은 우리 구글에 보면 드라이브라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구글은 아이디당 약 15기가 정도의 저장소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15기가 정도면은 충분히 사업자 관련된 서류들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내 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김차장 마켓 사업 서류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기 해서 파일 업로드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올려놓으면 구글 드라이브를 로그인을 하면 핸드폰으로도 구글 드라이브를 핸드폰 어플에 깔면 이 서류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따로 USB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다른 서류들도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